최근에 양극화의 큰 이슈는 뭐냐 그러면 강남 내에서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해서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60억에 거래가 됐잖아요. 대치동에 상당히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도 30억 중후반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같은 강남이라도 이제는 가격 차이가 한 2배씩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건 아마 소득의 양극화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즉 상위 한 10%의 소득 증가보다는 상위 1%의 소득 증가가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강남 내에서 양극화 같은 것도 앞으로는 이슈가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심영석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대빵 부동산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요. 미국 IAU라고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입니다. 예, 대학의 교수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관망세로 거래도 급감하고 또 아파트 매물도 쌓이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떠한가요? 작년에 이제 공인중개사 폐업한 게 한 12,000건 정도 되고요. 네. 창업한 게 9,000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됐는데요. 원래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창업이 폐업에 비해서 한 2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반 이후부터 가격이 좀 올랐죠. 그래서 이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차이가 나면서 좀 관망세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했죠. 그래서 이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DSR 스트레스 DSR 뿐만이 아니라 그냥 창구 주도라고 해서 은행에 이제 원래 50년까지도 이제 대출이 가능한데 이걸 30년으로 줄인다든지, 그죠? 전세 대출을 아예 안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관망세가 굉장히 짙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전월세 거래도 거의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매매 거래 줄은 건 당연하고요. 전월세 거래까지 같이 이렇게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 2, 3개월 정도는 이렇게 그냥 움직이지 않으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막 입주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외에는 정말 전월세 물건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 시장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 냉랭해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처음에는 이제 좀 대출 규제가 스트레스 DSR 같이 우리가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일정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대비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저는 긍정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정부에서 했던 사실은 관행에도 없는, 우리가 보통 이게 창구 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행장들 불러가지고 왜 요즘 이렇게 대출이 많이 늘어나느냐고 그냥 협박조로, 그죠? 금감원장이 이야기하시고 이러는 대출 규제가 사실은 저는 좀 잘못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꺾였는데요. 사실은 작년 전체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아파트가 수도권에서 1, 2% 정도 올랐으니까요. 전체 주택으로 따지면 수도권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이 떨어졌으니까요. 그죠? 네, 전국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강남만 보니까 자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아파트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주택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했다는 게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외부 변수이긴 한데 어쨌든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죠. 예, 계엄 선포되고 이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작년 말까지도 지속된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조금씩 저희도 이제 매수자들이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아직 예전 상황 회복하려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탄핵을 우리가 참 불행한데 3번째 이제 겪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사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한 2, 3개월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이제 1분기 안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늦더라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만약 이제 그 정치 일정이 이제 대선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상반기에는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를 하신다든지 움직이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나 올해 말 정도로 갈수록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입주 물량 거의 단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인식들이 많이 퍼질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올해 말이나 하반기부터는 뭐 그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라도 좀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상반기까지는 좀 이런 추이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부동산 하면은 또 저희가 작년 한 해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24년 부동산 3대 뉴스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고민하면서 좀 뽑아봤는데요. 양극화가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출 규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예, 그렇게 돼서 민주당이 아마 집권을 하면 가격이 오를 때 쓸 수 있는 대책으로서 보니까 다른 건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대출 규제를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라는 인식들을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는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대출 규제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슈로 뽑을 수 있고요. 마지막은 아무래도 뭐 탄핵 정국이죠. 예, 그 세 가지가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큰 요소인데요. 양극화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이제 탄핵이라는 건 어차피 정리가 될 거고요. 그죠?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계속될 변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게 좋고요. 양극화는 어쨌든 우리가 소득의 양극화 때문에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양극화는 우리가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되고 그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우리가 양극화라고 이야기하면 그 소위 이야기하는 서울 외곽 지역과 뭐 중심 지역 간의 양극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양극화의 큰 이슈는 뭐냐 그러면 강남 내에서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국평이죠. 우리가 전용 84 기준으로 해서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60억에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대치동에 상당히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도 30억 중후반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강남이라도 이제는 가격 차이가 한 2배씩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득의 양극화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즉, 그 상위 한 10%의 소득 증가보다는 상위 1%의 소득 증가가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강남 내에서 양극화 같은 것도 앞으로는 상당히 이제 그 이슈가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극화를 보면 과거에도 보면 핵심지가 오르고 나서 그 주변 지역들이 오르고 또 그다음 수도권이 오르고 이게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약간 순환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모습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순환매가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런 현상이 짙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전과 같은 순환매는 힘들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마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 폭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제가 이제 예로 들어보면 뭐 서울에는 이제 한 뭐 20억 아파트 이렇게 하면 지방에는 한 10억이라고 만약 우리가 그 가정을 한다 그러면 서울에 20억 아파트가 이제 10% 오르면 2억이 오르잖아요. 근데 지방에 이제 10억 아파트는 10% 오르면 1억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상승률은 비슷했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키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도 상승률을 서울만큼은 이제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상승률 자체가 다르거든요. 서울은 뭐 작년에 이제 그냥 우리가 평균적으로 아파트가 오른 거를 집계를 해보면 성동구가 한 10% 올랐고요. 서초구가 한 5, 9% 정도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평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포동이나 반포동 같은 경우는 그냥 10몇 억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개포동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했잖아요. 작년 초에는 30평대가 대부분 20억
그 초중반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평당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아마 매매해 보시면 아는데요. 35평이면 한 35억은 주셔야 돼요. 그만큼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단위당 가격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상승률 자체도 이제 다르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정말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10% 오를 때 1, 2% 오르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또 큰 이유는 정부에서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도 원래 공약 사항이 뭐냐 그러면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건데요.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갑자기 가격을 떨어뜨리기 오히려 위해서 그냥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랑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그걸 보였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냐 그러면 그 소위 얘기 마용성 정도 가면 이제 규제가 나와요. 근데 앞으로 아마 뭐 민주당에서 집권하더라도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즉 마용성 정도 이렇게 가격이 뭔가 유의미한 상승이 있으면 그 규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서울 외곽은 고사하고요. 지방은 거의 안 오를 거예요. 거의 1, 2% 오르다가 그죠? 그만두는 이런 형태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하겠지만 옛날과 같이 그죠? 상승폭이 똑같은 시기는 이제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게 되게 우려되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25년 이렇게 부동산 제도나 법령이 이렇게 달라지는 내용이 좀 있을까요? 꽤 달라지긴 한데요. 사실은 크게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특례 같은 것들이 많이 적용됩니다. 이거 특례란 게 뭐냐 그러면 1주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죠? 매입하시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봐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 기준 같은 것도 3억에서 4억으로 그죠? 올랐고 그다음 취득세도 아마 지방 같은 경우는 1억 원이었는데 공시가 지금 2억 원으로 이제 늘었어요. 그래서 공시가 2억 원이면 한 3, 4억 정도 되는 그죠?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인데요. 그 정도까지를 매입하시더라도 1주택으로 이제 간주해 드린다는 거니까요. 이런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례 같은 것들이 좀 확대됐다라는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러니까 지방 가서 투자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이 더 이제 가치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투자 가치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 약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계속 저희한테 영향을 미쳤던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2단계까지 적용됐죠. 작년에 이제 잠깐 7월 달에 원래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9월 달로 연기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상승폭을 주거선호지역 같은 거 조금 더 키웠죠. 그게 이제 올해 7월 달부터 다시 이제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금융권 또 신용대출까지도 이제 들어와서 대부분의 대출은 다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상금리 같은 것도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7월 전에 이제 그 대출을 받으시는 거하고 7월 이후에 받으시는 거는 금액 차이가 조금 나실 거예요. 대신에 이제 변동금리로 빌리시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변동금리에 더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고정금리로 하시면 사실 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영향이 좀 있으니까요. 뭐 대출을 받으시고 내 집 마련하실 경우에는 좀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기 등록 임대가 이제 복원이 됐는데요. 6년이고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파트에는 복원이 안 되고요. 비아파트에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파트에 복원되지 않으면 사실은 효과는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지금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 별로 좋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 뭐 6년 단기 임대가 복원됐다, 부활했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막 매입하셔가지고 주택임대 사업 하실 분은 저는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뭐 또 하나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죠. 뭐 이게 이제 내년까지로 그죠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항들이 올해 좀 보셔야 될 변경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이제 지방 부동산을 약간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지방 부동산 부양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 그 약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 보면 옛날에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도 그죠? 뭐 1주택 특례 같은 걸 넣었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중공업 미분양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공업 미분양은 이미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영향은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 뭐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는 조금 정말 악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죠? 지금과 같을 때 만약 지방에서 분양을 하면 좋은 입지라도 미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 이런 그냥 초기 단계 미분양 같은 경우는 관심 가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요. 제가 원래 뭐 부산입니다. 고향이. 그래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 안 좋아지는 게 얼마만큼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압니다. 지방은 이제 건설 부동산 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서울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뭐 5년 양도세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예전부터 정부에서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취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가장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거고, 그냥 미분양 주택은 모두 다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전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지방 그죠? 미분양들이 빠르게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5년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것들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방의 미분양이 지금 전체 미분양이 80%가 차지하는 게 한 3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통계도 79%더라고요. 이게 미분양도 그렇고 중고급 미분양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제 지방은 그죠 계속 미분양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거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지속됐다 그러면 이제는 좀 이런 좀 획기적인 대책들을 내놓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2025년 부동산 시장을 리딩할 뭐 트렌드나 이슈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오세훈 시장께서 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실은 좀 생뚱맞습니다. 20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사실 지금보다도 오히려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뭐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 약보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당시에는 정말 떨어졌거든요. 가격들이. 그때도 안 하던 걸 왜 갑자기 하는지 좀 정치적인 게 들어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은 되는데요. 뭐 어쨌든 뭐 규제가 없어진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데가 사실은 서울의 대학 주거선호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삼대청 아벼목성이라는 데인데요. 뭐 제가 이야기하시면 다 아마 그 동을 딱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2020년 6월 달에 잠삼대청이 지정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동에 그죠 개발 사업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잠실하고 삼성동하고 대치동, 청담 이런 데를 다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20년 6월 달이니까 사실은 이제 5년 기한이 됐거든요. 그래서 5년 기한이 되면 재지정을 하지 않으면 원래는 해제가 됩니다. 이게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되고요. 그다음 아벼목성이라는 건 2021년 4월 달에 지정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내년 4월이죠. 근데 어디를 먼저 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1년 단위로 그죠 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벼목성의 먼저 오죠. 그죠 4월 달에 이제 연장을 하느냐 1년을 그죠 아니면 그냥 해제를 시키느냐. 재지정을 안 하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안 할 건지 저는 아벼목성을 먼저 재지정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또는 이제 뭐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법정동입니다. 법정동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압구정동 이거는 법정동이고요. 압구정 1동, 압구정 2동 이거는 이제 행정동입니다. 법정동에 했던 걸 행정동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그죠.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악법이고요. 이거는 원래 규제 지역을 제한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옵션 온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원래 법의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이런 법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데는 우리가 토지가 가격이 갑자기 올라버리면 원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국가의 사업들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는데요. 근데 뭐 제주에 이제 신공항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지정하는 거고요. 토지입니다.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변질돼 있죠.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60제곱미터 대지지분이었다가 6제곱미터로 바꾼 거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냥 아파트만 지금은 이제 아파트만 남아 있고요. 연립 다세대 단독 이런 건
해제가 됐습니다. 또 상업용도 다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 말은 정말 이거는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악법이기 때문에 저는 없어지는 게 좋고 이제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할지 그런 거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어쨌든 재작년에는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이 그죠? 예, 뭔가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했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뭐 작년에도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소득 제한이 있었죠.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2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부가 2억 5천만 원이 되려면 상당히 고소득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지간한 그 가구들은 다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인가 하는 게 생겼어요. 이게 금리도 많이 줍니다. 4.5% 주는데 지금 아마 은행에 가서 여러분 그 예금을 들어보면 한 3% 초반대 정도 줄 거예요. 근데 이거 4.5% 주고요.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제가 연봉이 5천만 원인 걸 알고 있는데요. 1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청약 같은 걸 하셔가지고 그죠. 80%까지 대출이 되고 최저가 2.2%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1년 지나가지고 되는 거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작년에 이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11월 기준으로 133만 명 정도 가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그게 쓸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그래도 적지 않으니까요. 아마 관심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그 부동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2025년도에 이제 금리가 뭐 내려갈 것이라고 많이들 전망을 하고 계시고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는 것도 있고요. 상반기 동안에 또 경기는 또 안 좋을 거라고 또 많이 예측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25년도 부동산 시장은 어떨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저는 뭐 이게 3년간 계속되어 왔는데요. 상저하고가 계속 일단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탄핵 정국 때문에 더 크게 상저하고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상반기에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DSR 그죠? 예, 3단계가 하반기에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 내 집 마련하시는 분은 상반기에 이미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이제 뭐 그 어느 정도 정치 일정이라는 게 그죠?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좀 알아보실 건데요. 예, 그렇게 해서 상반기 때 이제 좀 집을 사시거나 대출 같은 거를 일으키시는 게 도움이 되시니까요. 뭐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그 상반기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반기부터 이제 뭐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저하고가 또 계속되지 않을까 보고요. 연말로 갈수록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탈은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고려해 본다 그러면 뭐 연말로 즉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상승 여지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어쨌든 정치 일정은 상반기에 끝나니까 뭐 제외한다고 하면 대출 규제 중에 이제 그냥 은행장 불러가지고 괴롭히는 거 이런 대출 규제를 또 정부에서 쓸지 안 쓸지 그 변수하고 그다음 내수 경기겠죠. 지금 뭐 내수 경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뭐 내수 경기가 좋았던 적이 언제인지 사실 기억이 잘 저도 안 나는데요. 어쨌든 내수 경기는 별로 좋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이제 주택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좋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리도 우리가 뭐 언제 또 인하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어쨌든 방향은 인하의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데 그분 또 뭐 어떻게 되든 금리는 계속 떨어뜨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고요. 아시다시피 그분이 하려고 하는 그 뭐 보편 관세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물가를 올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만큼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는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거고
뭐 수급은 계속 안 좋아지고 돈은 지금 또 최근에 많이 풀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유동성은 또 늘어나 있고 이런 상황들은 대부분 다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변수가 조금 더 많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